우리나라보다도 앞서서 지금 이런 걸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만약에 남북합동으로의 시험주행 팀을 구성한다면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회장이 직접 와가지고 내가 코치까지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오히려 외국에서 더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 봅슬레이 팀을 구성할 만한 그런 선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유독 동계올림픽이 약하고요. 뭐 봅슬레이라든지 뭐 투기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없는 종목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남북을 하나를 엮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지금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갑자기 엮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선수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쇼보다는 좀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북한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는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자꾸 무리하게 하나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 경기가 이렇게 처음에 막 뛰어가가지고 이게 올라타가지고 하는데 2인승, 4인승이 있는데요. 장비 하나만 굉장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북한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선수를 보내가지고 처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위험합니다. 시속 140km 달리는데 그게 이제 파일럿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푸시맨이 있는데 그 잘못해서 사고가 나요. 그러면 이게 참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흥행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이거는 스포츠 정신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 선수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아마추어 선수가 탔다가 엎어지거나 하면 우리 선수가 다 당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노르잔에 가 있습니다. IOC와 우리 측 대표단의 고위 인사들 간의 회담을 위해 가 있는데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의 많은 선수들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에 가능한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논란은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그런데 지금 2030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 좀 의외로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 중에서 2030 세대의 반대 여론이 제일 높습니다. 반대 여론이 80%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보통은 50대 이상이 좀 더 보수적이고 2030은 좀 더 이제 진보적으로 그런 식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 80년대, 90년대 젊은이들과는 달리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정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식대로 하면은 남북이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그것만으로 모든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 묻히는 거고 남북이 하나 된 그 형식적인 결과만 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동받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현재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왜 단일팀을 꾸려야 돼? 그럼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이 뭔데? 이걸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을 반북을 넘어서서 현북 정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혐오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합치는 거 싫다. 이것도 정치 쇼 아니냐.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명분, 국가를 위한 이런 것보다는 개인주의적인 프레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니 이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열심히 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올림픽에 나가는 건데 왜 국가적인 남북 단일팀이라는 명분 하에 그 선수의 인생이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고 더군다나 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꽂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2030 세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조사 보면 2030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몇 달 만에 60%대로 떨어졌는데 2030 때에서 이게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급격한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남북 화해 국면 속에서 지금 북한이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정치적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지만 약간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가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 사람이 먼저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만 적지적인 의미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2030 세대의 현국 정서라든가 이용될 수 없다, 국가적인 명분에 휘둘리기 싫다 이런 식의 정서가 이게 투영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극명하게 계기가 된 것이 그 여자 하키 선수, 아이스 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한다. 이게 굉장히 2030 세대의 정서를 건드리면서 대통령 지지율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에 대한 시각도 보통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젊은 세대는 북한에 대해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다 했는데 이제는 김정은이 무슨 핵수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을 비교해보면 김정일이는 은둔의 지도자고 네. 김정일도 사실 엄청난 숙청을 했습니다. 심화조 사건이라고 10,000명 이상을 숙청했는데 한 번 딱 하고 대대적으로 하고 조용히 살았죠. 그런데 김정은은 시도 때도 없이 뭐 고사총으로 쏴죽이고 잔인하게 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고모부에다가 자기 형까지 이걸 살해 지시를 하고 이런 것에다가 지금 국가 지도자들은 90년대 초반에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남부 현정화 리브니가 우승까지 하고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8강에 올라가고 남북 간이 합쳐가지고 그런데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그 당시는 리브니 현정화 다 출전 자격권이 있었고요. 축구도 남북한이 다 출전 선수 자격권이 있는데 합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출전 자격권이 없는데 합치니까 이게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가 약간 실수한 거는 이 위안부 합의 때 피해자 뭐 충분히 얘기를 안 들었다 그랬는데 이 여기도 아무래도 출전 시간 같은 게 조금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일종의 피해를 보는 건데 그 선수들에 대해서 일단 설득 작업이 필요했었고 특히 코치 그 캐나다 코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북한 선수들 기껏해야 우리 23명인데 6명 추가되는 거다. 6명, 5명이다. 오늘 밤에 보면 알죠. 5명인가 6명 정도 추가될 것 같은데 한 경기에 2명씩 정도만 투입해서 결국은 조금씩만 시간을 양보하면 된다. 그리고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경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기량이 출중하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잘 설득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여론이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 설명은 그 당시에 이게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갑자기 제안한 거고 그 당시에 미국의 전지훈련 가서 설득을 못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의 노력이 좀 더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우리 강철한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최근에 2030 세대가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는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소위 그때 386 세대, 그러니까 주사파들 뭐 너무 많았고, 그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뭐 충성, 지지 막 이런 게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전교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친북 교육을 하거나 뭐 그런 이제 북한에 대한 좋은 얘기 아무리 해도, 이제는 뉴스에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이제 거기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적 이득을 번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이 우리 한 동포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서 하고자 해도 김정은 정권이 넣는 그런 행태가 너무 이제 한심하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핵과 미사일 쏘는 돈이 있어도 뭐 선수들 방 하나 못 먹이는 저 정권 이거 한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비해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심이 많은 게 앞으로 통일로 이어지게 하는데 참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 분과의 이야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불법 상납 의혹,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불법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점점 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조사,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직접 조사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제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문제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결국은 윗선에 대한 수사로 향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까지는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게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청와대에 활동했었던 김백준 전 기획관,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된 바 있고요. 어제 오늘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인터뷰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김희중 전 비서실장의 인터뷰를 쭉 보다 보니까 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감정이 틀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 꽤 많은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 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은 이 전 대통령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검찰에 굉장히 큰 부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측근들에 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라면 여기서 수사를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이 전 대통령 소환하고 난 뒤에 만약에 죄를 밝히지 못한다라면 이건 말 그대로 정치보복으로 치달을 수 있는 터라 검찰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이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뭐 이틀 연속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희중 실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검찰이 역점 두고 있는 조사 내용 어디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금의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쪽으로 전달이 된 거는 이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상납이 이루어진 건 확인을 했는데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이 돼서 사용이 됐는지 부분을 지금 규명을 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약에 소환을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지시가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검찰로서도 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조금 전에 이제 김백준 전 그 기획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김희중 전 그 부속실장 같은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술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미 상당히 이 얘기를 좀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한 4억 정도는 이제 수수한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디에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지금 이제 밝히기 위해서 지금 계속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규명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지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받아서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든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을 지금 하는, 그래서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선 보충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쟁점은 과연 청와대가 받았느냐, 받았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묵인했느냐, 또는 알았느냐, 이런 식으로 좁혀져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또는 관련됐던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검찰의 칼날은 세 갈래입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칼날이 대선하고 2012년 대선 전후 당시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또 하나는 그다음 BBK와 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 사건,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그 이른바 청와대 특활비 사건, 이 세 가지가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아까 댓글 사건과 다스 사건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2월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는 결론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새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제가 아는 한은 그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활비와 관련해서 지금 주위에 있던 그 가장 권력층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검찰에서 많은 자백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김주성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돈이 갔던 사실, 청와대 특활비에 대해서 보고가 됐다. 더불어서 김백준 총무기획관과 내가 이 국정원 어떤 돈 흐름에 어떤 목줄을 쥐고 있었는데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알고 있는 부분은 한 사람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결국 검찰의 어떤 칼날은 최종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소환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전현직 대통령의 대립도 격화되는 모습인데,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당히 강한 반응이거든요. 저렇게 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부터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 측근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줄줄이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측근들이 또다시 소환조사 받을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진모 전 비서관, 민정비서관이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서 최근 권재근, 여기에 대해서 이 권재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위에 직속상관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은 임태희 비서실장인데 이와 같이 특정인들이 제대로 수사에 여기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수사라면은 차라리 나에게 물어라고 정치적인 공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집결했다라는 메시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물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몸을 담고 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과 노무현 정부의 일, 이명박 정부의 일을 동등하게 비교해서 나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엔 노무현 정부의 일도 함께 들여다보자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이 보수적인 진영의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터라 이게 단순히 사법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다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명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반응을 보였지요. 그래서 상황이 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분노,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쓰기 어려운 그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저런 반응,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반응 보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니까 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의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이제 통상적인 친구 관계 이상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제 두 사람이 다 대통령을 함으로 해서 더욱더 두 사람의 사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이제 된 거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뭐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최근에 뭐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갑 속에 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서, 그걸 이제 꼬깃꼬깃 접어서 이제 가지고 다닌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그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면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일단 이해는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그 약간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이 이게 어떤 그 결과를 빚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신중하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그 성명을 통해서 노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련의 행보하고 전 맥락이 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건 다퉈봐야 손해가 다퉈서는 이게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집권 여당 또 대통령하고 좀 사실은 빅딜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태를 좀 정치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를 일부러 포함시켜서 싸움을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약간 감정이 앞선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곧바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버린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툴 때 먼저 흥분하는 쪽이 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그런 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가 약간 좀 이제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그 빅딜을 노리는 것도 저는 잘못된 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그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아니고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 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뭐 전직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그 보수를 결집시키려고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결집할 그런 그 보수도 별로 없다. 그런 더욱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복은 그러니까 측근들이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배후에서 정리를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거를 지금 수사 단계 수사의 영향을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미쳐보겠다라는 그런 판단 자체를 저는 이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이제 구도가 현 정권 대 전전 정권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김여재 전 청와대 정무석,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 같은 이명박 측 인사들이 추가 대응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건 공개할 것이다 라는 건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싸움이면 노무현 정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하고 청와대 수석도 했는데 결국은 화살이 문재인 정부에 피잖아요. 그래 되면 이 정치판이 어야 되겠습니까?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고 그러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뭐 가지고 있다.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의 발언을 통해서 결국 구도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도가 딱 돼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총론적인 구도 이후에 뒤에 있던 그 가신 그룹에서 강론을 지금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도 아는 것 많다. 하다 보면 강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뭘까? 지금까지 적어도 알려진 바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 분당에는 모 교회에서 김선일 씨라는 분이 IS에 체포돼서 그때 이제 보석금으로 사람을 보석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의 어떤 기자가 썼는 글에 보면은 그 당시에 3천만 불의 이 특활비를 가지고 와서 2천만 불은 몸값으로 주고 1천만 불이 결국 그 특활비를 해서 북한에 갔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비롯해서 전 정권 내지는 전 정권의 특활비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을 열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시다시피 640만 불 그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어떤 물귀신 전략으로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권도 몰락할 수가 있겠지만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의 피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어떤 가신그룹에서 있는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김민옥 여사의 특활비로 명품을 샀다 이런 이야기가 여당에서 발표를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과 한바퀴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게 가갖고서는 이 논두렁 시계 사건을 통해서 좀 망신주기적인 발언들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거의 흡사한 상태로서 지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법적 공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당시도 이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는 게 논두렁 시계, 그러니까 시계를 받기는 받은 것까지 조사가 된 건데 이거 논두렁에 버린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유시민 작가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됐을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크게 나서 망치로 때려 부순 다음에 버렸다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또 아닌 거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은 법적 공방으로 다툼을 가게 됐고요. 이와 같은 얘기들은 어찌 보면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가 원했던 방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은훈 여사를 직접적으로 소환해서 법적인 공방을 벌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고소 고발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사자를 부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결국은 법적인 문제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